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연은 신병 교육대를 막 수료하고 강원도의 한 최전방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군용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산맥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서늘했죠. 버스에서 내려 부대 정문 앞에 섰을 때 거대한 철조망과 초소가 처음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군대는 원래 이런 거라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말이죠. 입소 첫날부터 선임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도연은 순한 성격에다 말수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체격도 왜소한 편이었죠. 선임들 눈에는 불이기 딱 좋은 신병으로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생활관에 들어선 첫날 밤, 한 선임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야, 신병. 여기선 말 잘 들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알겠냐?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 선임님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죠. 소대의 실세는 상병 박진엽이었습니다. 26살 늦은 나이에 입대했고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에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팔뚝에는 지우다 만 문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후임들을 부를 때면 턱으로 가리키는 버릇이 있었죠. 자대 배치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박진엽이 한도연을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창고 정리 좀 도와줘야겠어. 한도연은 잠결에 군복을 주섬주섬 입고 따라 나섰어요. 새벽 4시 부대는 고요했고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단순한 업무 지시인 줄 알았죠. 하지만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 박진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여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 아니야. 군대는 원래 이런 데야. 버티든가 죽든가. 알겠냐? 그때부터 기합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팔굽혀펴기 100개, 스쿼트 200개였어요. 팔이 후들거리고 다리가 풀려 쓰러지면 박진엽은 군화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이 새끼야. 내가 쉬라고 했냐? 한도연은 피를 토할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죠. 그게 첫 번째 밤이었고 그 이후로 거의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엔 더 심했어요. 박진엽은 한도연에게 군장을 완전히 착용하게 한 뒤 연병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새벽 2시 한방눈이 내리는 연병장은 고요했고 차가웠죠. 눈밭을 100바퀴 돌아. 쓰러지면 다시 쐰다. 한도연은 군장을 맨 채 눈밭을 걷기 시작했어요. 10바퀴, 20바퀴, 30바퀴. 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고 손은 동상에 걸린 것처럼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45바퀴째에 결국 넘어졌죠. 그러자 박진엽이 다가와 군화로 머리를 짓밟았어요. 일어나, 새끼야. 아직 반도 안 돌았어.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 흘렀지만 한도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울먹일까봐 그냥 참았어요. 전화 한 통하면 할머니가 장터일 그만두고 달려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느 날 부대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공구함에 있던 드라이버, 생활관 청소도구, 심지어 행정실 서류 봉투까지 없어졌죠. 부대가 발칵 뒤집혔고 지휘부는 범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박진엽은 이걸 기회로 봤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을 구석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이거 다 너가 훔친 걸로 할까? 어차피 신병이 제일 의심받기 쉬워. 입 다물면 내가 적당히 덮어줄게. 대신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절도범 누명을 씌우려는 거였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박진엽은 비웃으며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선택해. 군법회에 가서 징역 살 거야. 아니면 내 말 들을 거야? 그날 이후 가혹행위는 더욱 심해졌어요. 구타는 일상이 됐고 욕설은 공기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어느 밤 박진엽은 한도연을 욕실로 끌고 갔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세면대에 머리를 쳐박았어요. 너 같은 새끼는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 물이 코로 들어왔고 한도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손을 휘저었지만 박진엽의 힘은 너무 셌죠. 겨우 풀려났을 땐 이미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일 연병장 조회 때 네가 물건 훔쳤다고 말해라. 아니면 오늘 밤이 마지막일 거다. 박진엽이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한도연은 차가운 욕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피가 손목에서 천천히 흘러내렸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아무도 그를 찾으러 오지 않았죠. 며칠째 손주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자 한매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누룽지를 굽다가도 자꾸만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혹시 부재중 전화가 있나, 문자라도 왔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한도연은 시간만 나면 전화를 거는 아이였어요. 할머니, 밥 드셨어요? 오늘 날씨 춥던데 괜찮으세요? 짧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오곤 했죠. 그런 손주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군대가 바쁜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끊길 일은 없었거든요. 한매수는 결국 저녁 장사를 마치고 쪽방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히 전화해서 도연이가 혼나는 건 아닐까, 쓸데없이 걱정해서 부대에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 이등병 한도연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애가 잘 지내는지 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행정실 병사는 처음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도현이요. 한도현. 올해 2월에 입대했어요. 잠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병사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네. 계시긴 한데요. 어머니, 군인은 원래 바쁩니다. 훈련도 많고요. 전화 못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넘게 한 통도 없어서요. 에이, 괜찮습니다. 다 잘 지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말투가 점점 귀찮다는 투로 변했죠. 한매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한매수는 쪽방 구석에 앉아 손주가 입대할 때 찍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빳빳한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도연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너 키우느라 많이 못해줘서 군대 가서라도 잘 지내야 할 텐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혼자 키운 손주였습니다. 아들, 딸들은 모두 군인이 되어 집을 떠났고 도연이만 유일하게 곁에 남아 있었죠. 그 아이마저 군대에 보낸 뒤로 쪽방은 너무 조용했어요. 다음 날 한매수는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누룽지 만들 쌀을 사러 간 건데 계산대 옆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 속 자막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군부대 내 가혹행위 의혹, 국방부 조사 확대. 한매순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는 어느 부대의 전경이 나오고 있었고 하단에 사단 번호와 지역명이 표시됐습니다. 강원도 육군모 사단. 한매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저기 저 부대가 어디라고 했어요? 마트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강원도 쪽이라던데요. 요즘 군대도 문제 많다니까요. 한매수는 급히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주가 입대할 때 받았던 서류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사이에서 부대 배치 통지서를 찾아냈죠. 거기 적힌 사단 번호가 뉴스에 나온 것과 똑같았어요. 불안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한매수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부대 위병소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할미가 좀 찾아가 보고 싶은데요. 손주가 거기 있거든요. 면회라도 좀. 위병소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들렸어요. 지금 훈련 기간이라 면회 불가입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괜히 오셔봤자 헛걸음하십니다. 그래도 애 얼굴이라도. 어머니,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매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왔죠. 그날 밤 한매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도연이가 다친 건 아닐까? 혹시 아파서 연락을 못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큰일이 난 건 아닐까? 새벽 4시 한매수는 벌떡 일어나 방 한구석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치우고 맨 안쪽 서랍을 꺼냈죠. 거기엔 오래된 수첩 한 권이 숨겨져 있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의 이름, 계급, 부대, 연락처. 한매수는 평생 이 수첩을 남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괜히 소문날까봐 철저히 숨겨왔죠. 가난한 할머니가 장터에서 누룽지나 구워 파는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키운 자식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그것도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한매순의 손가락이 수첩 첫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가장 큰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경렬, 육군대장. 그 아래로 계급장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별 4개. 한매수는 손주들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자식들 진급식에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괜히 가서 민폐 끼칠까봐, 초라한 모습 보일까봐 늘 뒤에서만 지켜봤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손주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매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한매수는 목이 메어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경렬아,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너한테 계급을 써먹어야 할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경렬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십시오. 합참 건물 안 육군대장 한경렬은 새벽회의 중이었습니다. 국방 예산 편성에 관한 중요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었고 회의실엔 별들이 가득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의가 끝난 뒤 다시 전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경렬은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이 시간에 그것도 회의 중인 걸 알면서 전화를 건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죠.
한경렬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렬아, 도연이가 이상하다. 일주일 넘게 전화가 없어. 부대에 전화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런데 뉴스에서 봤는데 가혹행위 어쩌고 하던데 그 부대가 도연이 부대랑 같은 것 같아서. 한경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주 도연이는 육군 2등병으로 복무 중이었죠. 한경렬은 입대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일부러 개입하지 않았어요. 군인은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게 집안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부대가 어디입니까? 한매수는 구겨진 종이를 펼치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육군모 사단 강원도. 부대명을 듣는 순간 한경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부대는 최근 내부 기강 회의 문제로 합참에서도 예의주시하던 곳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병사 인권 문제로 경고가 내려간 적이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한경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회의실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해당 부대의 최근 보고서들을 검색했죠. 화면에 뜬 내용을 보던 한경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보고된 의무실 이용 기록, 갑작스러운 휴가 취소, 야간 점호 누락. 작은 징후들이었지만 경험 많은 군인의 눈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한경렬은 휴대전화를 들어 동생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는 해병대 중장 한기백이었습니다. 기백아, 지금 어디냐? 형님, 포항입니다. 훈련 감독 중인데요. 당장 훈련 중단하고 강원도로 올라와라. 도연이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한기백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도연이요? 무슨 일입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한다. 일단 움직여라.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셨다. 어머니가 전화했다는 말에 한기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중장은 서류를 덮고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렸죠. 누가 우리 어머니 마음에 피를 나게 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자. 한기백은 즉시 부관을 불렀습니다. 차량 준비해라. 강원도로 간다. 두 번째 전화는 공군 중장 한세온에게 걸렸어요. 공군 작전사령부 상황실에 있던 한세온은 비행 경로를 검토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세온아, 도연이 부대 쪽으로 헬기 지원 가능하냐? 헬기요? 무슨 일입니까? 가혹행위 의심 정황이 있다. 부대 봉쇄가 필요할 수도 있어. 한세호는 즉시 이해했어요. 부대 봉쇄라는 건 내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만약 정말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을 거였습니다. 헬기 세대면 충분합니다. 도주도 외부 유출도 없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전사 소장 한민경이었습니다. 특전사령부에서 훈련 보고를 받고 있던 한민경은 형의 전화를 받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경아, 특전 요원 소수 정예로 투입 가능하냐? 언제, 어디로 갑니까? 오늘 안으로 강원도 모부대. 가혹행위 현장 확보가 목적이다. 한민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가혹행위면 정상적인 설득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 진압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군의관 준장 한수혁이었어요. 국군 수도병원에서 회진 중이던 한수혁은 형의 전화를 받고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형님, 접니다. 수혁아, 의료진 대기조 편성해라. 부상자가 있을 수 있다. 어느 부대입니까? 도연이 부대다.
한수혁의 손이 멈췄어요. 조카 도연이라는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죠. 환자가 있다면 살리는 건 제 몫입니다. 나머지는 형님들이 하십시오. 한수혁은 즉시 응급의료팀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통의 전화는 각각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통화들이 군 전체의 움직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에서 차량이 출발했고 공군 기지에서 헬기 세대가 이륙 준비에 들어갔죠. 특전사령부에서는 정예 요원 15명이 전투복을 착용하고 장비를 점검했어요.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응급의료팀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한경렬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목표는 한 곳이다. 어머니의 손주 한도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도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한경렬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군복 상의를 여미며 일어섰어요. 각지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차량들, 상공으로 떠오르는 헬기들, 무전기를 점검하는 특전사 요원들. 화면이 빠르게 교차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별 13개가 한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합참 건물 주차장에서 한경렬이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병이 물었죠. 각하, 어디로 향하십니까? 강원도 육군모 4단. 최고 속도로 가라. 차량이 출발하며 서울 시내를 빠져나갔어요. 한경렬은 뒷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편 부대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난 직후 행정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사단 본부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죠. 행정관이 수화기를 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행정관은 급히 중대장실로 뛰어갔어요. 중대장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행정관의 급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급 부대에서 긴급 점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합동 점검반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합동 점검반? 예정에 없던 건데? 예, 갑작스러운 지시입니다. 그것도 합참 직속이라고. 중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합참 직속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점검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나 내려오는 조치였죠. 중대장은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차례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사단장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사단장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참모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들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사단장은 곧바로 군단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쪽 부대 병사 관련해서 상부에 직접 보고가 올라간 모양입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일단 전면 협조하십시오. 전화를 끄는 사단장의 손이 떨렸어요. 병사 관련 문제라는 건 10중 8구 가혹행위나 인권 침해를 의미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던 민감한 사안이었죠. 생활관에서는 박진엽과 몇몇 선임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박진엽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요즘 뉴스 때문에 위에서 난리라더니 설마 우리까지 걸리는 거 아니냐? 옆에 있던 일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죠. 형님,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닥쳐. 일단 입 조심해. 누가 뭐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알겠냐? 박진엽은 후임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 관리 잘해라. 괜히 입 헛나가는 순간 니들만 죽는 거야. 뭐 물어보면 모른다고만 해. 특히 한도연 그 새끼 얘기는 절대 하지 마.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박진엽은 곧바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했죠. 피 묻은 군복 조각, 부러진 막대기, 뒤틀린 군화. 밤마다 가혹행위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찾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이 새끼야, 이거 소각장 가져가서 태워. 흔적도 남기지 마. 일병이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진엽은 다시 행정실로 가서 감시카메라 담당 병사를 찾았어요. 야, 지난 일주일치 녹화 기록 다 지워. 형님, 그건 규정상. 닥쳐. 규정 따질 때냐? 지금 안 지우면 니도 같이 죽어. 담당 병사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삭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지만 클릭하지 못하고 망설였죠. 그 사이 한도연은 의무실 침상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온몸이 쑤셨어요.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구리에는 붕대가 촘촘히 감겨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다가와 체온을 재며 물었죠. 정신 좀 드나? 어디 아픈 데 있어? 한도연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무병은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병원 후송해야 하는 거 아냐? 옆에 있던 선임 의무병이 차트를 빼앗으며 낮게 말했어요. 닥쳐. 단순 탈진이라고 기록해. 괜히 큰일 만들지 마. 하지만 이 정도면 시키는 대로 해. 의무병은 어쩔 수 없이 차트에 단순 탈진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의 상태는 단순 탈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늑골 골절 의심 소견, 두부 타박상, 저체온증.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위험한 수준이었죠. 정오가 조금 지나자 부대 상공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문거리는 헬기 소리였어요. 처음엔 한 대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며 여러 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거 뭐야? 훈련이야? 훈련치곤 너무 많은데? 헬기 세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며 고도를 낮췄습니다. 기체 측면에 붙어 있는 부대 마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전사, 공군, 해병대, 세 군데 마크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죠. 야, 저거 특전사 마크 아냐? 공군이랑 해병대도 있어. 무슨 일이야? 위병소 무전기가 갑자기 울렸어요. 위병이 수화기를 들자 명령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대는 상급부대 합동 점검 대상이다. 모든 출입문 통제, 통행 금지. 문은 전부 열어둔다. 잠그지 마라. 반복한다. 문은 잠그지 마라. 위병은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예, 그게 무슨... 질문 받지 않는다. 즉시 시행하라. 무전이 끊겼습니다. 위병소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위병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죠. 곧이어 정문이 열리고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차량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선두 차량에서 특전사 요원들이 내렸고 그들은 신속하게 주요 건물 입구를 확보했어요. 그 뒤를 이어 장성급 인물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연대장이 급히 뛰어나와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하지만 내려온 인물의 계급장을 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특전사 소장 한민경이었죠.
한민경은 차갑게 경례를 받으며 말했어요. 연대장, 사단장은 어디 있나? 예, 지금 급히 오고 계십니다. 부대 배치도 가져와라.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병사 동태 기록 전부. 연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병사 동태 기록을 요구한다는 건 이미 특정 인물을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곧이어 사단장이 급히 달려왔고 한민경을 보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군님, 예정에 없던 방문이라 준비가. 한민경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예정에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죠. 이제 부대 전체가 알았습니다. 오늘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합동조사실이 급히 설치됐습니다. 부대 회의실 하나가 통째로 비워지고 특전사 요원들이 출입구를 지켰어요.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였고 한쪽 벽면에는 노트북과 프로젝터가 설치됐죠. 각 중대별로 병사들이 하나씩 불려나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등병 김민수, 들어오십시오. 첫 번째 병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차분하게 물었죠. 최근 부대 내에서 이상한 점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겁에 질려 모르겠습니다만 반복했죠. 선임들의 보복이 두려웠고 괜히 말했다가 자신이 표적이 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부대 정문 밖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어요. 운전석에서 초라한 외투를 걸친 한매순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누룽지 봉지를 들고 있었죠. 위병이 다가와 제지하려 했어요. 어르신, 지금 부대 출입 통제 중입니다. 저 손주가 여기 있어서요. 이등병 한도연이라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면회가.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매순이 고개를 들자 해병대 중장 한기백이 서 있었어요. 한기백은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오실 거라 예상하고 정문 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위병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해병대 중장이 허리를 굽히는 대상이 누구일까?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 할머니 누구야? 중장님이 어머니라고 했어. 한기백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대 안으로 안내했어요. 한매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디 있냐? 지금 확인 중입니다. 곧 찾을 겁니다. 합동회의실 안에서는 한경렬이 사단장 및 주요 지휘관들과 회의 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부대 배치도와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한경렬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의무실 이용 기록을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사단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부대장으로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대장과 대대장도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기백이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한매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폐를 끼치네. 한경렬이 다가와 의자를 권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금방 끝냅니다.
한매순이 자리에 앉자 한경렬은 다시 지휘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사 담당 장교에게 물었죠.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보고하십시오. 조사 담당 장교가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재 조사 중인 피해 병사 이름이 이등병 한도연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과 연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그들은 그제야 회의실에 앉아 계신 할머니와 주변에 모여 있는 장군들의 성씨를 연결지었죠. 한경렬, 한기백, 한민경 모두 한씨였습니다. 사단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연대장은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대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경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부대 내에서 내 조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모두 말해 보십시오. 조조카님이십니까?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한경렬은 대답 대신 한매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분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한매순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렬아, 도연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다오. 할미가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한경렬이 부관에게 지시했어요. 이등병 한도연의 현재 위치를 즉시 파악하십시오. 의무실, 생활관, 모든 곳을 수색하십시오. 예. 부관이 급히 나가자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사단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떠듬거렸어요. 각하,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대장이 부대 내 병사 상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경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연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내무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고 병사들 면담에서도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했습니까? 연대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면담은 형식에 불과했죠. 병사들은 지휘관 앞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고 지휘관들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부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각하, 이등병 한도연을 의무실에서 찾았습니다. 상태는? 의식은 있으나 거동 불가 상태입니다. 링거를 맞고 있고 전신에 타박상이. 한매순이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타박상? 도연이가? 한경렬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한경렬과 한매순 그리고 한기백이 회의실을 나섰어요. 뒤에 남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았죠. 이 사건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복도를 걸으며 한경렬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카가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죠. 한매수는 빠른 걸음으로 의무실을 향했어요. 도연아, 도연아. 작은 목소리로 손주 이름을 부르며 걸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온 누룽지를 꽉 움켜쥔 채였어요. 그 손은 파김치처럼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손주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의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한경렬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하얀 침대에 누운 한도연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한매순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비명을 참으며 입을 막았어요. 도연아. 한매순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한도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할머니를 알아봤어요. 할머니.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한매수는 손주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할미다. 도연아, 정신 차려라. 이제 괜찮다. 한경렬은 침대 옆에 놓인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기록된 내용을 읽던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단순 탈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상태와는 전혀 달랐죠. 늑골 골절 의심, 두부 타박상, 저체온증, 탈수. 이건 명백한 기록 조작이었습니다. 의무병. 한경렬의 목소리에 복도에 있던 의무병이 황급히 뛰어왔어요. 예. 이 차트를 누가 작성했나? 그게 저희 선임이. 선임 의무병 당장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이 환자를 즉시 국군병원으로 후송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무병이 급히 나가고 한기백이 복도로 나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수혁이 들리냐? 환자 상태 심각하다. 지금 당장 의료진 투입해라. 무전기 너머로 한수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헬기로 이동 중입니다.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박진엽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부대 전체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특전사 요원들이 각 건물을 수색하고 있었고 장성급 인물들이 여러 명 보였습니다. 박진엽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야, 짐 챙겨. 옆에 있던 후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 어디 가십니까? 닥치고 따라와. 빨리. 박진엽은 사물함에서 개인 물품들을 급히 챙겼어요. 지갑, 휴대전화, 여벌옷, 그리고 창고에 숨겨뒀던 돈봉투도 꺼냈죠. 부대를 빠져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는 통제된 상태였어요. 생활관 문을 나서는 순간 특전사 요원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상병 박진엽입니까? 예, 저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동행하시죠. 조사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박진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죠. 특전사 요원들은 박진엽이 양팔을 잡고 조사실로 끌고 갔습니다. 조사실 안 박진엽은 의자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한민경이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죠. 상병 박진엽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등병 한도연과 같은 소대입니까? 예, 같은 소대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이등병 한도연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진엽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한민경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감시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병사가 삭제하려 했던 그 영상이었죠. 하지만 이미 공군 정보실을 통해 서버에서 복구된 상태였어요. 화면 속에는 추운 밤 창고에서 한도연이 맞으며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진엽이 발로 머리를 차는 장면, 욕설을 퍼붓는 장면, 물에 머리를 처박는 장면, 모든 게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박진엽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이게 평범한 생활입니까? 한민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어요. 박진엽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죠. 한도연이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장면까지 모두 나왔어요. 이 영상은 이미 합참본부와 국방부에 보고됐습니다. 당신이 한 행위는 군형법상 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살인 미수요?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이게 군기입니까? 박진엽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한민경은 헌병을 불렀습니다. 연행하십시오. 군법회에 회부 준비하고 민간 검찰에도 통보하십시오. 예. 헌병들이 들어와 박진엽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진엽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의무실에서는 한수혁이 도착해 한도연을 직접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눈동자 반응을 확인하고 골절 부위를 촉진했죠. 늑골 세대 골절, 두부 타박상 중증, 저체온증으로 인한 쇼크 전 단계. 즉시 후송합니다. 한수혁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이 들것을 준비했어요. 한도연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며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한매수는 손주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죠. 할미도 같이 갈 거다. 도연이 곁에 있어야 해. 어머니 헬기로 이송합니다. 같이 타실 수 있습니다. 한수혁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들것이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가자 연병장에 대기 중이던 헬기가 보였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바람을 일으켰죠. 한도연을 헬기에 싣고 한매순도 함께 탔어요. 한수혁이 마지막으로 올라타며 조종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최고 속도로 이동하십시오. 예.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아래로 부대 전경이 보였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건물들, 철조망. 한매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아, 이제 괜찮다. 할미가 여기 있어. 한도연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할머니 목소리를 듣는 듯 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수혁은 심전도를 확인하며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렸죠.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링거 속도 올리십시오. 예. 헬기는 빠른 속도로 서울을 향해 날아갔어요. 창밖으로 산맥이 지나가고 구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매수는 손주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제발 살려다오. 부대에서는 본격적인 책임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한경렬은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을 연병장으로 소집했어요. 전 병력도 집합 명령이 떨어졌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한경렬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부대에서 명백한 가혹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등병 한도연, 가해자는 상병 박진엽과 그를 방조한 여러 명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경렬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지휘 체계입니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당신들은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경렬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관련자 모두 직위 해제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전면 재편성에 들어갑니다. 연병장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프로젝터를 연결하고 노트북을 준비했어요.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한경렬이 손짓하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두운 창고 내부가 보였어요. 감시 카메라 특유의 흑백 화면이었죠. 시간 표시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앞서 걷는 사람은 박진혁,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한도연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진엽이 한도연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죠. 한도연이 넘어지며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박진엽은 군화를 신은 발로 한도연의 옆구리를 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는 없었지만 그 폭력성이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저 정도였어? 미친 완전히 폭행이잖아.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진엽이 한도연을 일으켜 세우더니 세면대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물속에 쳐박았죠. 한도연의 몸이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엽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10초, 20초, 30초. 한도연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사들 중 몇몇은 눈을 돌렸어요. 차마 볼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영상 속에서 박진엽이 마침내 한도연을 놓아줬습니다. 한도연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하지만 박진엽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시작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도연은 떨리는 팔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 하지 못하고 무너졌죠. 박진엽은 다시 발로 등을 밟았어요. 그 장면을 본 병사들은 입을 막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날짜가 바뀐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눈 내리는 밤 연병장이었죠. 한도연이 군장을 완전히 착용한 채 눈밭을 걷고 있었어요. 뒤에서 박진엽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넘어졌어요. 눈 속에 얼굴을 처박으며 쓰러졌죠. 박진엽이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한도연은 간신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박진엽이 한도연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한도연의 몸은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그제야 박진엽이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한도연을 끌고 생활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연병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한경렬의 목소리가 고요함을 깼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군기입니까? 이것이 선우임 관계입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경렬은 박진엽이 서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박진엽은 헌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상병 박진엽. 한경렬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진엽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예. 군대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말했다지. 박진엽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경렬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자들끼리 장난도 좀 치고 그런 거라고 했습니까? 그게 지금 본 영상이 장난으로 보입니까? 당신 눈에는 저게 장난입니까? 박진엽은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한경렬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살려달라고요? 당신이 그 아이한테 살려달라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줬습니까? 박진엽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병사들 중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와 경멸의 시선만 쏟아졌죠. 한경렬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상병 박진엽은 지금부터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혐의는 폭행, 가혹행위, 살인 미수, 또한 조직폭력배 전력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됩니다. 민간 법원에도 기소될 것입니다. 헌병들이 박진엽을 일으켜 세웠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끌려갔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죠. 한경렬은 이번엔 지휘관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중대장.
네 명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경렬이 천천히 그들 앞을 걸으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지휘관입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했습니까?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면담, 조작된 의무 기록, 은폐된 감시 영상.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연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어요. 대대장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중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직위 해제됩니다. 군법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모든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4명의 지휘관은 계급장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사단장이 먼저 어깨의 별을 떼어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죠. 연대장도 대대장도 중대장도 차례로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어떤 이는 안도의 표정을, 어떤 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 이 부대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한경렬이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군대는 강한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강함이란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한경렬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연병장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죠. 한편 연병장 한쪽에서 한매순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기백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한매순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끌려가는 박진엽을 바라봤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잘못한 게 뭐냐? 한매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없는 집에서 태어난 죄밖에 더 있냐? 할미가 제대로 못 키워준 죄밖에. 한기백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잘못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매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보자기에 쌓은 누룽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던 누룽지였죠. 이제 병원에 가면 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싸웠던 거였어요. 빨리 가자, 도연이 곁에 가야 해. 한기백이 어머니를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부대를 빠져나갔어요. 뒤로 연병장이 멀어졌습니다. 여전히 병사들이 도열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별 13개가 움직인 하루, 이 부대는 뿌리부터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할머니의 간절한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군수도병원 특실병동이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오후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창밖으로는 나무들이 보였고 새소리가 들렸죠. 침대에 누운 한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벗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부기는 많이 빠졌고 붕대도 깨끗한 것으로 교체된 상태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는 한매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손주 곁을 지켰죠. 손주의 손을 꽉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깊은 잠은 아니었고 손주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얕은 선잠을 자는 정도였습니다. 한매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린 도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장터를 걷는 꿈이었죠. 할머니, 누룽지 맛있어요. 하며 웃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도연이가 군대 가기 전, 아니 더 어렸을 때로. 할머니,
희미한 목소리에 한매순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한도연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춰지더니 할머니를 바라봤죠. 도연아. 한매수는 손주의 손을 더 꽉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할미다. 정신이 드냐? 아픈 데는 없고?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지만 입술을 움직였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죠. 한매수는 손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안전하다. 할미가 여기 있잖아. 한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한도연은 할머니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뭘 미안해하냐. 잘못한 건 그 나쁜 놈들이지. 잠시 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경렬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뒤따라 한기백, 한세온, 한민경, 한수혁이 차례로 들어왔죠. 5명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별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한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장군들이 자신의 병실에 들어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한경렬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도연아, 나를 아느냐?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큰아버지. 그래, 잘 기억하는구나. 한경렬은 무릎을 꿇고 한도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별 4개가 달린 어깨가 한도연의 시선과 같은 높이가 됐습니다. 미안하다. 삼촌들이 내 역할을 너무 늦게 했구나.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한기백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약한 게 잘못이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게 잘못이지. 한세온도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도연아, 내가 버텨줘서 고맙다. 내가 버티지 않았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어. 한민경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삼촌들이 지켜줄게. 한수혁은 차트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어요. 회복 속도가 빠르네. 젊으니까 그래.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야. 한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진짜 별 13개 손자였어요? 한경렬이 웃었어요. 그래, 이 녀석아. 너 때문에 군 전체가 뒤집어졌다. 한매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한경렬이 먼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한매순은 아들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고맙다. 어미 말 한번 들어줘서. 한경렬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한매순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5 아들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한매순은 완강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다. 할미가 너희한테 사과해야 한다. 무슨 말씀을? 한매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들 키우면서 도연이를 소홀히 했어. 너희들은 군인 만들겠다고 혹독하게 키웠는데 도연이한테는 미안해서 그러지 못했거든. 그래서 이 꼴이 난 거야. 한기백이 어머니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 잘못입니까? 도연이가 약해서도 아니고 어머니가 잘못 키워서도 아닙니다. 나쁜 놈들이 잘못한 겁니다. 한경렬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나머지 4명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한가운데 별 13개가 동시에 땅바닥에 닿았어요. 어머니,
아들들이 제 역할을 너무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매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울먹였어요. 침대에 누운 한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은 잠시 조용했죠. 오직 햇빛만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참 후 한매순이 아들들을 일으켰어요. 일어나거라. 너희들이 무릎 꿇을 일 아니다. 한경렬이 일어서며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다음에 전화할 땐 군인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 됐다고 해라. 강한 군인 말고 착한 사람 말이다.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며칠 후 한매수는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누룽지를 굽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누룽지 가게 앞 풍경이 조금 달랐죠. 부대에서 찾아온 병사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이 누룽지 맛을 우리 부대에서도 팔면 안 됩니까? 한매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맛있냐? 예, 맛도 맛이지만 이제 우리 부대도 사람 냄새 좀 나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니, 누룽지처럼요. 한매수는 그 병사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죠. 한매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군인들도 사람인데 따뜻한 거 하나쯤은 먹어야지. 누룽지를 한 봉지 건네주며 한매순이 말했습니다. 이건 공짜다. 부대 가서 동료들이랑 나눠 먹어라. 병사가 감사 인사를 하며 누룽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례를 올렸죠. 한매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한매수는 누룽지 굽는 불을 끄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죠. 도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오늘 퇴원했어요. 내일 뵈러 갈게요. 사랑해요. 한매수는 문자를 읽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답장을 천천히 적었어요. 그래, 할미도 사랑한다. 조심히 와라.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별 13개. 한매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도연이 살았다. 장터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한매순의 마음속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손주가 살아 돌아왔고 아들들이 힘을 보태줬고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한매수는 빈 가게를 정리하며 혼자 웃었어요. 누룽지 굽는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이 군대를 뒤집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가족의 힘이, 정의가 이긴 거였습니다. 며칠 후 한도연은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누룽지 굽는 냄새, 된장찌개 끓는 냄새. 한매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한매순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왔냐? 밥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한도연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새삼 느꼈죠. 한매수는 손주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도연아? 예, 할머니. 앞으로는 힘들면 바로 말해라. 혼자 참지 말고.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한매순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한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옆방에 계시고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13개의 별이 한 사람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군대는 변하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다시 사람으로 대우받게 됐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이었어요. 사랑하는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